네, 안녕하십니까. 박곤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하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페이저로 표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순시치, 전압 전류 순시치 관계를 그 페이저로 표현해서 연산이 쉽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의 이제 본론적인 강의로 결국 전압과 전류를 어떻게 이제 페이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부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관계가 틀려질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같이 페이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저항 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하가 순저항 부하일 때 전압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이게 이제 부하를 나타낸 거죠. 부하를 나타내는데 이 부하가 순저항 부하다. 순저항 부하 그러면은 쉽게 뭐 이런 부하라고 생각하면 좋죠. 실제로 이제 순이라는 건 없죠. 다 이제 어느 L이라는 데 C라는 성분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도미넌트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순저항으로 이제 해석은 해요. 백열구 같은 거요. 백열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기 히터 이런 것들이 열을 내는 것들이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순저항 부하에 가깝다,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하일 때 전압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순저항 부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오메 법칙으로 써보면요, 순시치를 자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했고요.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시간함수로 써놨죠. 전압과 전류 곱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저항을, 부하가 저항이다, 저항이다 그러면은, 이 전압과 전류 관계는, 전압과 전류는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둘이 따진다면 뭘 따져야 되냐면, 위상 관계를 따지는 게 맞죠. 그렇죠? 위상 관계를 따지면. 물론, 전압이 커지면 그 전류도 따라서 이제 커지는 그런 경향은 나타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로 어떤 관계를 보게 될 거냐면 위상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 부하다, 저항 부하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위상 관계는 어떨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전압을 먼저 보든 전류를 먼저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전압하고 전류 이 두 관계에서 만약에 전류가 이렇다고 봅니다. 전류가 이렇게 정연파로 흐른다고, 사인파로 이렇게 흐른다고 치면, 이같이 빨간색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저항을 곱하는 게, 여기다 저항을 곱한 게 전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저항을 곱한 게 전압이 되면, 이 저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저항은 이 선형저항입니다. 딱 상수인 저항이에요. 뭐 1옴이면 1, 2옴이면 2,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가다가 뭐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뭐 그 크기가 뭐 좀 바뀐다든가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형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형부하.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이 저항은 선형부하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제 저항은 선형부하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첫째 시간에 배웠듯이 저항은 사실은 온도에 따라서 그 값을 바꾸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선형부하다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를 가정하면 당연히 여기다 뭐 예를 들어 1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5가 들어가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뭐 5배, 5가 들어간다, 5옴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전류의 곱하기 5배가 된 게 전압이에요. 즉 전류가 이거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5번만 곱해진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여기다 이렇게 5배 곱해지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전압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5옴이면 10배 커지겠죠. 10배 커지겠죠. 자, 10배 커지겠죠. 자, 제가 이게 그림을 그렸는데 뭘 의미합니까? 이 위상 관계를 볼 때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틀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어떤 수, 저항이라는 어떤 상수를 곱했을 때 1옴이면 1, 2, 3, 4 이렇게 곱했을 때 몇 배가 되는 거죠. 몇 배가 되거나 아니면 뭐 0.5면은 뭐 이렇게 줄어들긴 하겠죠. 이렇게 0.5배로 이렇게 2분의 1배로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뭐가 바뀌지 않아요? 위상의 위치가 바뀌지 않죠.
여기가 이렇게 좌우로 틀어지지 않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위상이 같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저항 부하일 땐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뭐 위상이 같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동상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는 in pace 이렇게 부릅니다. in pace. 동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항 부하인 경우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동상이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요. 동상이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뭐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순시치 표현이죠. 순시치 표현이죠. 여기서 발전기 전압이 요렇게 이와 같은 정연파로 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인파로 공급한다. 그러면 이 전류는 당연히 이 전류는 순저항 부하에 흐르는 이 전류는 당연히 얘와 동상이기 때문에 위상이 오메가 세타 플러스 0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오메가 세타 플러스 0도 똑같이 위상이 똑같다는 얘기죠. 위상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써주는 거죠. 이 부분을 똑같이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압과 전류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는 거. 위상이 같으니까 순시치 표현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전압으로 저항으로 공급하게 되면 위상이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사인파, 사인 오메가 t 이런 파형으로 요게 되겠죠. 요게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위상이 안 틀어지니까 IM의 전류가 전압으로만 바꿨죠. 아니, 전압이 전류로만 바뀌면 되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 거죠. 위상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요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동상이기 때문에 순시치 표현을 써도 전압이 이거라면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페이저로 다시 표현해 보자는 이야기죠. 순시치를 페이저로 표현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페이저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치면 페이저라는 표시예요. V 페이저는, 전압에 대한 페이저는 크기와 위상으로. 물론 이 페이저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있죠. 하나는 뭐냐면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극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항상 극좌표로. 저하고는 항상 극좌표로 합니다. 크기하고 위상. 페이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크기하고 위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드러난 극좌표 형식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크기가 여기, 정보가 여기 담겨 있죠. 근데 순시치 표현에서는 여기는 최대치를 쓰게, 최대값을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값을 쓴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최대값이 아니라 실효값으로 표현해야 된다 했죠. 실효값. 자, 정연파에서 최대치하고 실효값 관계를 루트 2배 관계죠.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만 남겠죠. V. 이게 이제 실효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상은 오메가 t 0도죠. 0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요. 얘도 표현해보죠. 페이저로 보면 I, 페이저는 자, 실효치 전류는 I가 되고, 그 다음 위상은 여기도 똑같이 0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 위상이 동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관계를 그러면 페이저 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요걸 갖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를 페이저 도로 표현해 보게요. 전압에 대한 페이저는 이렇게 썼었죠. 자, 이건 실효치를 반드시 쓰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기인들은 최대값이나 주로 전압전류 표현할 때 최대치 또는 실효값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값이요? 실효치를 쓰는 걸 선호한다. 그 값이 우리가 유효한 값, 직류랑 에너지가 같이 하는 그 레벨, 그리고 유효한 값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페이저는 I 페이저는 I 크기고, 그 다음에 위상은 0도. 저항 부하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저항 부하일 때. 자, 그러면 이걸 갖다 페이저들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준을 잡을 때 전압과 전류 중에서 뭘 갖다 먼저 그리냐. 그럼 먼저 그리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죠? 먼저 그릴 때 기준이 되는데 그걸 뭘로 잡으면 좋냐. 기준은 여러분이 뭘 해석하든지 간에 이 기준은 둘 중에 잘 변하지 않는 녀석을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를 보면 되죠.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전압원 시스템이냐 전류원 시스템이냐 보면 되는데 우리는 전압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압이 안 바뀌는 건 아닌데 안 움직이는 거의 제가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는 벡터죠. 그래서 기준을
전압으로 두는 게 낫죠. 그래서 전압을 갖다 먼저 그립니다. 페이저를 그릴 때는 이렇게. 자, 어디다 그리냐? 위상이 0도인 자리다 그리란 이야기죠. 되도록이면. 얘를 갖다가 0도인 데다 그려 놓는 게 편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전압 페이저를 여기다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리냐? 그 다음에 전류를 그리죠. 전류 위치를 그리는데, 지금은 동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상이니까 똑같이 여기 0도인 같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전류도 이렇게 되겠죠. 전류도 이렇게 되겠죠. 전류 페이저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동상이다. 이렇게 나란한다. 자, 여기서는 우린 페이저는 꼭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뭐처럼 보여요? 벡터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린 걸 갖다가 페이저도라고 부르고, 페이저도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불러요? 벡터도라고도 불러요. 벡터도라고 부르니까 벡터도에서는 정확하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크기하고 뭘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페이저도에서는 나타내려고 하는 근본은 뭐예요? 크기하고 방향이 아니죠. 뭐예요? 위상이죠. 위상. 지금 여기서 표현된 요게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0도에 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소 평면상에서 보면 여기가 이쪽이 0도고, 자, 이쪽이 몇 도예요? 이쪽이 90도, 여기가 몇 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선상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있는 벡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요게 이제 크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상을 나타내는 거죠. 요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근본은 다르지만 우리 해석상에서는 비슷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벡터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전류에는 방향이 없죠. 근데 방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위상인데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쉽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가 편하죠. 뭐 여기 페이지를 그릴 때 이렇게 하고 한남이 여름이 있다 그러면 얘가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위상이 몇 도 틀어진 거예요? 180도 틀어진 거죠. 원래는 그게 맞죠. 자, 이렇게 전압전류를 저항인 부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류에 와서는 이게 임피던스라는 말을 쓰죠. 임피던스라는 말을 쓰죠. 임피던스, 저항이라는 말과 함께 임피던스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죠. 임피던스는 영어로는 Z, 표기자는 Z라고 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I는 V분의 임피던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교류에 와서는 저항 대신에 임피던스로. 임피던스가 이제 저항과 리액턴스의 복합체죠. 저항과 리액턴스의 복합. 그러니까 이 전류의 크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전류의 크기를 갖다가 억제하는 성분이 사실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직류에서는 저항만 존재하죠. 직류에서는 저항만 존재하죠. 물론 이제 그 상태라는 것은 직류라 할지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상 상태, 뭐 스위치가 온오프 되는 그런 과도 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R만 존재하죠. 근데 이제 교류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시간에 따라 그 변하는 계로 넘어오게 되면 저항만 그 전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리액턴스라고 하는 양도 이제 그 전류를 제한하는데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의 구성은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뭐까지 있냐면 리액턴스라고 하는 성분까지 포함이 돼서 리액턴스. 이게 뭐 이건 복소수로 표현됐죠. 이게 실수부가 되죠. 이게 실수부. 이게 실수부고 이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저항 중에서 진짜 저항인 거죠. 이게 임피던스 중에서 실제 그 손실에 개입되는, 그러니까 유효한 양이죠. 유효한 양. 만약에 이게 순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런 것이죠. 그 실제로 열을 내는, 실제로 전력을 소비하는 그런 대상이죠. 유효전력. 유효전력으로 말하면 유효전력을 소비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이 리액턴스라고 부르는 것은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전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역할은 하지만 얘는 이제 실제 열을 내거나 전력을 소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즉 무효전력과 관계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허수부에 존재하게 되죠. 허수부에. 그렇지만 실제 둘이는 피상적으로 전류 크기를 제한하는 데 역할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류에서는 임피던스, 이제 요 성분까지가 가미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다루는 거죠. 그러면
교류에서는 그러면 이제 오음의 법칙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임피던스는 이게 저항은이 아니라 이제 임피던스는 그렇게 쓰면 돼. 임피던스는 V분의 I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임피던스를 갖다 페이저로 한번 표현해 보게요. 자, 임피던스는 그죠? V 페이저에서 I 페이저를 나눈 게 임피던스가 되겠죠. 이제 여긴 교류니까. 자, 그러면 이걸 풀었으면 이거죠. 앞에서 표현을 했죠. 그다음 전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V분의 I 요거 나누면 V분의 I 이렇게 나누면 V분의 I 나오면 요거죠. 요게 나누면 이게 임피던스 크기가 되겠죠. 크기. 크기고 위상은 어떻게 돼요? 0 빼기 0이니까 0이죠. 그냥 0이죠. 0도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형식을 갖다 우리는 무슨 형식이라고 했어요? 극좌표 형식이다. 이렇게 불렀죠. 자, 얘를 갖다가, 얘도 이제 페이저로 나타낸 거죠. 임피던스도 페이저로 나타내니까, 전압 페이저에서 전류 페이저를 나누면, 임피던스도 페이저로 나타낸 셈이 된 거죠. 자, 0도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무슨 형식으로요? 복소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면 뭐가 돼요? Z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0도에 있는 거죠. 여기 Z 이렇게 있는 거죠. 즉 0도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있는 거죠. 그냥 이게 나타나면 이게 Z죠. 즉 이게 이 임피던스는 무슨부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옴니 무슨부밖에 없다고요? 실수부만 존재한다는 얘기. 이 크기가 실수만 존재하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0도라는 것은 실수만 존재하는 상태라는 얘기죠. 이 임피던스.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구성은 R 플러스 JX인데 이걸 저항과 리액턴스인데 요 성분만 존재한다는 거죠. 즉 이 임피던스는 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저항이란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류를 제한하는데 개입은 하지만 이 저항만이 순수하게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공급한 에너지를 갖다가 소비하는 주 대상이 이제 소비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 소비하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얼마나 소비하는지 양을 갖다 계산해 보려면 요 식을 쓰면 되거든요. 자, 얼마나 쓰는다. P는 요걸 쓰면 돼요. VT에 IT, DT 요걸 쓰면 돼요. 자, 이게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평균 전력량을 적분한 다음에 요거를 하게 되면 요게 뭐죠? 요 파형이 요겁니다. 요겁니다. 순시 전력이 되죠. VT에다가 IT를 곱하게 되면 이게 순시 전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순시 전력. 순시 전력이요. 순시 전력이 되죠. 자, 순시 전력의 파형을 갖다 그려보면 이 요놈을 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니까 지금 여기 부분이죠. 플러스 보면은 이게 양의 값이 나오고요.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가 곱해져도 또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곱해져도 또 플러스 양이 될 거고, 마이너스 곱해져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 줄,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한 줄기죠. 여기까지가 한 줄기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주기만 보면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그러면 여기 상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죠. 모든 양이 다 플러스 양이 되죠. 즉 유효하게 일하는 양이 된 거죠.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 유효 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유효한 양을 공급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하 입장에서 보면, 아까 그 저항 부하 입장에서 보면, 저항 부하 입장에서 뭐요? 그 공급한 에너지를 갖다 다 흡수한 거죠. 흡수는 소비랑 같은 말이죠. 그걸 갖다 다 소비하는 에너지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모두를 다 사용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하는 데 사용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저항은 에너지적으로 보면 유효 전력을 소비하는 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그 순 인덕터 부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 인덕터 부하면 우리가 코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하가 이런 코일은 이제 부르는 명칭이 세 종류가 있죠. 코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액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덕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약간 그 코일이 큰 코일이다 그러면 이제 리액터 이렇게 부르고, 조그만 코일들은 인덕터 이렇게 부르죠, 보통.
크게 폰갈에서는 이렇게 코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순 이렇게 이제 코일이 부하일 때, 그러니까 순 코일이라는 건 없겠죠. 어차피 뭐 코일을 감아도 저항체로 감으니까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순 코일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일 인덕터죠. 인덕터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이거를 갖다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요식 인덕터는 항상 이런 관계예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인덕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요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인덕터의 물리적인 성향을 물리적인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식이다. 모두 포함한 식이다. 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분식보다는 미분식이 훨씬 우리가 다루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미분식으로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늘 가지고 지니면 아니 인덕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식 하나 딱 써놓고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지시를 해드립니다. 인덕터. 자, 이런 미분식 즉 여기에 인덕터 양단에 나타나게 될 이 전압은 여기에 나타나게 될 이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전류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제 인덕터는 이제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양의 이제 그 상수에 비례하게 되고 이 중요한 것은 전류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나타난다. 전류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양의 기울기에 의존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특성입니다. 전류의 기울기,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다. 전류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즉, 전류가 변화되지 않으면, 즉, 여기 한번 이 식을 한번 칠판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V는 L에다가 제 시간 함수는 빼고 이야기할게요. DI다. 이렇게 썰어볼게요. 이 전압, 이 코일에서 전압은 여기 나타나는 이 전압은요. 여기 나타나게 될 이 전압 강하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 전압은 전류의 변화에 의존해서 나온다. 전류가 변화했을 때만 여기 전압 강하가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류가 변화했을 때만. 변화 안 하면 이 양이 0이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왜 직류에서는 요게 그 R밖에 안 나타나냐. 왜 X가 등장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직류에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직류에서는 전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직류는 이런 거잖아요. 직류는 전류로만 따진다면 이 전류가 되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면 뭐예요? dt분의 di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요 di 요는 붙이면 뭐 돼? 여기 뭐 L은 여기 상수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 여기 0 돼버리면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강하가 0이에요. 전압강하가 0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전압강하가 0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예요? 그냥 쇼트되어 있다는 게 그냥 굴이라는 게 그냥 통전 덫으로 붙어 있는 역할밖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L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직류는 정상 상태, 이제 이럴 때는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류가 변하지 않는 구간을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L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어차피 L은 코일로 감았으니까 구리나 도전체로 감았을 거냐. 그냥 의미만 있다는 거야. 도전체 의미만 살아있지 코일로 감은 코일링의 의미는 사라져버린다는 얘기. L의 의미는 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교류에서는 어때요? 교류에서는 이 의미가 살아있죠. 그래서 교류에서는 전류가 항상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전류가 항상 변합니다. 뒤에 L을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변하니까 이 변화율에 따라서 이 전압이 이 역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전류가 변화했을 때만 L이 성향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저항의 성향이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저항의 성향. 왜 저항의 성향이 드러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랑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벡터가 뭐예요? 우리 전자계획 시간에 배웠죠. 전류랑 누구랑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동시에? 그렇죠. 자기장이죠. 자기장이죠. 전류하고 자기장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코일에서 왜요? 자기장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아요. 왜? 관성 때문에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냐. 변화를 갖다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즉 얘를 억제하려다 보니까 얘도 같이 억제돼. 전류 변화가 억제된다는 건 전류 흐름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저항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전류에 대해서. 근데 저항과는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리액턴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뿐입니다.
자,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이 임피던스를 뭐냐면 이 코일을 대별할 수 있는, 성향을 대별할 수 있는 이 전압과 전류 관계죠. 전압과 전류의 관계죠. 이 전압과 전류 관계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위상만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위상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어떤 위상차가, 그러니까 R은 동상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얘는 어때요? 전압과 전류가 뭐냐면 한번 미분된 관계죠. 한번 미분된 관계죠. 그러니까 전류를 한번 미분하면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전류가 만약에 사인파라고 합시다. 사인파면 얘 미분하면 무슨 파로 바뀌어요? 뭐 이게 뭐 우리 미분은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봅시다. 사인파 미분하면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파로 바뀌어요. 자, 사인파 한번 그려볼게요. 칠판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자, 사인파. 자, 요게 사인파잖아요. 요게 사인파잖아요. 여기서부터 바라보면 요게 사인파가 된다겠죠. 자, 사인파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파가 되죠. 예, 코사인파가 되죠. 이게 전류가 된다면, 이게 IT가 된다면 얘가 VT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 사이의 위상차는 몇 도가 벌어지게 돼요? 90도가 벌어지게 되고, 미분을 하게 되면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위상관계는 항상 뭐냐면 미분하게 되면 항상 위상을 90도로 보내는데 앞으로 보내요. 앞으로 90도를 보내요. 예,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몇 도를 앞으로 보낸다고요? 미분하게 되면 90도를 앞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L에 dt분의 dit 이렇게 됐었잖아요. 얘를 미분했으니까 전류보다 누가 앞에 있다는 게 90도 앞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 전압이 90도 앞에 간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결국 전압보다는 전류가 몇 도 뒤지게 돼요. 전압을 항상 기준으로 표현하니까 우리는 전압 전류 중에서 기준으로 표현할 때 뭐냐면 전압을 기준으로 말을 하거든요. 항상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는 어디에 있어요? 예, 90도 뒤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L부하일 때, 즉 코일만 있었을 때는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위상관계가 이제 밝혀졌죠. 물리적인 성향에 의해서. 이 물리적인 성향에 의해 가지고, 이 전류보다 몇 도예요? 예, 전압이 90도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자, 전압이 요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전압과 전류의 그러면 위상관계를 본다면, 발전기 전압을 예를 들어서, VT, 예, 요게 이제 루트 2V의 사인의 오메가 T. 뭐 위상이 이제 0도인 사인 함수이면서 위상이 0도인 발전기 전압을 가정을 하면 전류는 당연히 이제 90도, 아까 90도가 이제 늦게 나타난다겠죠. 전류가 90도 늦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요것보다 90도 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면 돼. 전류는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순시지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전압을 굳이 뭐 어떤 위상에서 출발시킬 필요가 없죠. 괜히 헷갈리게만 합니다. 이게 0도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했다고 보면 전압을 이게 출발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90도 뒤에 나타나는 그런 이게 순시치 표현을 쓰면 이제 이런 관계일 거란 이야기죠. 위상 관계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페이저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페이저도로 전압과 전류 관계를 페이저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VT가 발전기 전압은 자 VM에 제가 최대값으로 바로 쓸 거예요. 여기 최대값이에요. 사인의 오메가 T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순서는 L부하기 때문에 이제 VM이 아니라 이제 IM이 되겠죠. 전류의 최대값이 되겠죠. IM의 사인의 오메가 T 몇 도 느려진다고요? 90도. 저는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라디안 값보다는 이렇게 디그리 값 쓰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편한 거 쓰세요. 계산기 세팅도 저는 뭐 디그리로 항상 세팅해서 씁니다. 라디언을 쓰시는 분은 2분의 파이 쓰시면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요걸 갖다가 이제 페이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페이저로 이건 순시치 표현이잖아요. 그죠? 순시치 표현이니까 이걸 페이저 표현을 쓰면 V의 페이저는 이제 크기가 여기를 이렇게 루트 2V라고 하죠. 여기는 루트 2의 I라고 쓰죠. 루트 2의 I.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시로값이에요. 얘들은 얘들은 둘이 시로값이에요. 시로값.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V의 크기는 V고, 이건 시력값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0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페이저는 I의 마이너스 90도죠.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전압 전류를 갖다가 페이저로 표현해 본 거고, 요걸 갖다가 페이저도로 한번 옮겨 볼게요. 페이저도로 옮기면 항상 기준은 전압으로, 기준을 먼저 한다 그랬죠. 전압을 기준으로 세팅할 때 전압을 몇 도에다가, 지금 이미 저는 이제 0도라고 놨잖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도 0도에다, 기준을 0도에다 항상 놓으세요. 그래야 다음 거 표현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이 뭐 이런 데 가 있으면 다음 거 표현하기도 곤란하잖아요. 그죠? 뭐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되도록이면 0도로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자, 이게 전압 페이저죠. V의 페이저하고 이게 이렇게 된 거죠. 0도에가 기준을 딱 잡아놨죠. 전압이 있으면 전류는 어디에요? 이것보다 몇 도요? 이렇게 90도. 여기가 전류의 페이저가 되겠죠. 크기는 I고 시력값 I고 이상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갖다 이제 만약에 이거는 그냥 복소수로 표현한다면 그냥 V만 쓰면 끝나죠. 그죠? 실수부만 있는 거고, 여기는 만약에 복소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쓰면 돼요? 크기는 I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J가 되죠. 마이너스 J의 I.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J의 I.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J라고 하는 연산자는, 자, 이렇게 기억하자. 크기는 1이고 이제 9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를 그 극좌표 형식으로 쓰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로 기억해 줘요. J라는 연산자는 90도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그럼 마이너스 90이면 이제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 90도를 뒤지게 하는 연산자가 되겠죠. 마이너스 J가 된다면, 그죠? J 플러스 J가 이제 앞서게 하는 연산자. 그러니까 어떤 놈에다가 I를 붙이면, J라는 연산자를 붙이면, 거기서부터 90도가 더 앞서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페이저들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전압전류에 대한 페이저를 그려봤으니까, 이제 임피던스도 한번 더 표현을 해보죠. 임피던스로.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도 이제 페이저로요. V 페이저, I 페이저 나누면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R처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임피던스는 V 페이저에서 I 페이저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해서 크기하고 위상관계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VI 나누면 이게 크기로 임피던스, 요거는 이게 크기가 이제 V에서 I를 나눈 게 이제 여기 두 개를 나눈 게 이제 크기가 되고, 위상은 얼마가 되냐? 0 빼기 90도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어버리죠. 90도죠. 90도. 여기 복소평면상 여기에 그려지게 되죠. 여기다가 90도죠. 90도. 90도에 딱 그려지게 되죠. 임피던스가. 크기는 임피던스 크기가 J가 되고, 그 다음에 위상은 여기 90도 위치가 되는 거예요. 90도. 여기 딱 서 있는 거죠. 즉, 여기는 이 임피던스는 허수부만 존재하게 되죠. 허수부만 존재하게 되죠. 실수부가 전혀 없죠. 그죠? 보죠. 다시 이걸 갖다가 뭐로 나타내 보면요. 복소수로 나타내면 J의, 그죠? 이게 90도 앞선 이게 될 때 90도 이게 J죠, J. 이거죠. 이게 결국 J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J의 임피던스 이렇게 되는 복소수 형태로 나타나면, 즉 허수부만 존재하는, 실수부가 없는 유리라 허수부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자, 보세요. 자, 아까 저항인 경우는 임피던스를 딱 구해봤더니 뭐만 나왔어요? 임피던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요것은 그냥 Z인 것이죠. 이게 나타내면. 이게 다 그냥 실수부만 나타나는 거예요. 실수부. 그러면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현한다. R 플러스 J의 X인데, 결국 실수부만 있다는 것은 얘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얘만. 즉, 이 요놈은 뭐란 이야기예요? 요놈은 저항이란 이야기죠. 나타나면 저항이란 이야기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이죠. 크기는 임피던스고 위상이 90도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복소수 형태로 써보면 J의 임피던스죠. 즉, 뭐만 있어요? 허수부만 있어요. 허수부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J죠. 허수부만 존재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이 아니고 지금 이거란 이야기죠. 이게 결국 얘는 뭐란 이야기예요? 결국 뭐란 이야기예요? 리액턴스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리액턴스.
요 양은 뭐란 이야기예요? 여기는 뭐란 이야기? 임피던스가 결국 얘는 무슨 양이란 이야기예요? 리액턴스다. 이거는 리액턴스다. 저항이 아니라 리액턴스다. 허수부에 존재하는 리액턴스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효 전력은 액티브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무효 전력을 뭐라고 부를까요? 무효 전력. 예, 무효 전력을 뭐라고 부를까요? 무효 전력.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무효 전력을 이제 배울 텐데, 무효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효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효 전력 다시 배워야 돼요. 무효 전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뭐라고 써놓냐면 reactive power라고 그랬어요. reactive power라고 있어요. 무효 전력 절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여기에서 영어에서는 reactive power라고 쓰는데 여기에 어떻게 무효라는 느낌하고 다르잖아요, 사실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 전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것은 뭐 유효 전력은 실제 사용하는 전력이고 무효 전력은 그냥 원래 필요도 없는데 그냥 괜히 뭐 있는 것처럼 뭐 그냥 쓸데없이 그냥 뭐 걸리적거리는 그런 존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효 전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다가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편을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액티브 파워라는 이야기예요. 리액티브 파워를 우리 무효 전력이라고 말하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리액턴스. 이름이 좀 비슷하죠. 리액턴스죠. 리액트 여기까지가 비슷하죠. 리액트 다시 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저항은 한번 저항의 전류가 흘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서 소모돼 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저항에서 열이 났으면 유효하게 잘 사용됐으면 유효하게 이용된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중간에 뭐 필요 없이 구리 저항 같은 데 의해서 그냥 뭐 선로의 저항에 의해서 그냥 열이 났으면 그건 손실이라고 부르는 거고, 어쨌든 그건 다 유효한 거야. 어쨌든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유효하게 공급한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손실이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사용한 거야. 실제로 사용하고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소모돼 버린 거야. 소모되어 버린 존재. 부하가 사용해 버리고 소모되어 버린 거. 즉 다시 되돌려주는 파트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저항 파트에서 봤죠? 모든 걸 요거 다 사용하고 사용만 하고 되돌려주는 파트, 자기가 다 소모해보. 그러니까 발전기 입장에서는 얘는 이 양을 갖다 공급만 해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다 사용해 버린 거죠. 그게 그 관계죠. 그러니까 발전기는 공급, 그 양을 갖다가 이제 소비자는 그냥 다 사용해 버린 거죠. 하나 더. 근데 이제 요거 관계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럼 리액턴스는 어떻게, 코일은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올 거냐, 한번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림을. 이 두 개가 위상차가 90도 발생하죠. 이거는 이 두 개가 90도가 관계가 앞서든 뒤서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이 나와요. 앞서든지 뒤서든지 90도 이상차가 나오면 반드시 이 그림이 나와요. 자, VT, IT를 해봐요. 똑같이. 이게 순시전력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분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주기로 나누면 이게 이 평균 전력이 나오죠. 이게 평균 전력이 이게 말하는 우리가 유효 전력이거든요. 즉 발전기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급한 유효 전력이 되는 거고, 부하 입장에서 그걸 사용한 전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봤더니 보세요. 요것만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이게 순시 전력만 그려보니까 요렇게 되더라. 그려보니까 한 반주기는 플러스 쪽에 있고 또 반주기는 마이너스 쪽에 있고 반주기는 또 플러스 쪽에, 이걸 계속 반복하더란 얘기죠. 플러스 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플러스 쪽에만 존재하고 한쪽은 마이너스,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도 보니까 정확하게 양도 면적 적분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적분한 다음에 평균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평균 전력이거든. 평균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평균이 이거잖아요. 그럼 항상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유효한 양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유효한 양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갖다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불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무효 전력이라고. 그러니까 순수한 L에서는 유효한 전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플러스 영역에서는, 아까처럼 플러스 영역에서는 자기가 이걸 갖다 소비했다고 칩시다. 소비했다고 쳐요. 일단은 이만큼은 소비했어. 근데 또 그 다음 반주기 때는 뭐냐면
사실 소비해버렸으면, 완전히 소비해버렸으면 주지 못하겠죠. 소비한 게 아니라 잠깐 가지고 있었겠죠. 가지고 있다가 뭐냐면 다시 이걸 되돌려줬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다가, 이게 뭐, 여기는 뭐 소비했다 합시다. 그러면 소비했다가 다시 되돌려주고, 완전히 까먹지 않았으니까 되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소비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나, 저장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저장했다가 다시 되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전력이 바로 이제 뭐냐면 무효 전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다시 되돌리다, 그런 의미의 리액티브라는 어떤 용어예요. 리액티브라는 용어.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부를 때 L 이런 걸 갖다가 리액턴스, 그 다음 뒤에 나올 C에도 리액턴스, 이렇게 90도 이상차가 나는 것은 똑같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리액턴스. 자, 저항이 아니라 뭐예요? 저항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 요 부분, 요 파트인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리액턴스. 근데 똑같이 이제 역할로 이제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트는 다르지만 여기 그래서 허수부에 났다. 허수부에 나서 실제로 저항과 구분해서 얘는 갖다가 실제로 열을 발생하고 실제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상이 되지만 얘는 실제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분의, 여기는 리얼 성분, 여기는 허수부 파트에다가 집어넣어서 서로 이제 약간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리액턴스란 단어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돼 있다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이 Z가 이제 90도 이상차가 나니까 여기가 90도 이상차가 난다는 걸 알겠죠. 여기죠. 여기죠. Z가 여기에 있죠. 허수부에만 존재하죠. 근데 요걸 허수부에만 존재하는 임피던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제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액턴스. 여기에 허수부에만 존재하는 여기 Z 이렇게 썼는데 여기를 갖다가 임피던스 중 성분 중에서 이걸 뭐라고요? R이 아닌 무슨 성분이라고요? 요 성분이 리액턴스다. 리액턴스다. 자, 리액턴스. 그러면 Z에 이게 리액턴스라고 X라고 표현합니다. X라고. 기호는 X라고 씁니다. 그런데 플러스 제2에 있는 이 리액턴스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XL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자,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L에서는 유도성 리액턴스, C에서는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부르겠죠. 이제 그건 이제 반대로 이제 뒤집어진 거죠. 마이너스 JX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단계 좀 더 나가보죠. 자, 보세요. 자, 요거를 바로 페이저로 나타내 볼게요. 요 함수를, 요 수식을, 요 미분 방정식을, 이거 시간함수잖아요. 시간함수를 바로 요걸 갖다 페이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시간함수를 이렇게 나타냈다가, 하나의 사인파, 정연파인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정연파인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본 거고요. 요걸 갖다 그냥 바로 페이저로 나타내 한번 보게요. 요 수식을. 자, 이게 칠판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VT는 이게 시간함수잖아요. 시간함수를 그 오메가 함수로 이제 파는 거죠. 주파수 함수로, 주파수 영역으로 보내는 게 이제 페이저죠. 자, VT는 L에 DT분의 DIT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시간함수죠. 이걸 갖다가 바로 페이저로 보낼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결론 말하자면 요 부분이 미분식이죠. DT분의 D, 요게 미분이라는 이야기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J 오메가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J 오메가. 자, 요거 IT를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L 뺄게요. 여기다가 DT분의 DIT. 요 IT를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IT는 IM의 사인의 오메가 T다. 요걸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요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 미분하면 IM의 사인은 미분하면 뭐가 된다 했죠? 코사인이 된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리고 여기 오메가 T가 있으니까 여기 오메가 있으면 손미분이 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한 번 더 빠져나오죠. 즉 무슨 관계, 미분하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자 보세요. 사인은 이거죠. 사인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분해 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일단 사인 함수가 무슨 함수로 바뀌었어요? 코사인 함수로 바뀌었죠. 이렇게 코사인 함수로 바뀌었죠. 즉 코사인 함수가 되면서 이게 미분하게 되면 아까도 말했어요.
지금 위상을 몇 도 앞으로 앞으로 보내주죠? 위상을 몇 도 앞으로 보내주죠? 90도 앞으로 90도 위상을 앞으로 보내주죠. 미분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상을 앞으로 90도를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오메가가 더 붙었죠. 그 다음에, 거기다 오메가가 붙으니까 뭐예요? 크기에도 영향을 미쳤죠. 오메가만큼 여기가 또 커졌잖아요. 그죠? 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물론 작아질 수 있고 커질 수 있지만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커지는 값으로죠. 크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즉 미분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현상이 두 가지죠. 미분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다. 하나가 뭐냐면 위상이 몇 도가 앞으로 간다고요? 위상이 90도 앞으로 가게 되고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크기도 변환이 된다. 요게 이제 미분이 된 결과죠. 그러면 저 보세요.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J라고 하는 연산자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J라고 하는 연산자를 아까 이렇게 이게 이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어요? 90도 앞서게 하는 뭐라고요? 연산자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J, 이 전류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쓸 거예요. 전류 앞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전류 앞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J가 붙었으니까 뭐라고요? 여기다 전류보다 90도 앞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몇 배가 더 증가된 거예요. 오메가 배만큼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을 뭘로 바꿔서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미분식 요식 자체를 뭘로 바꿔서도 우리가 페이저로 바꿀 때 바로 우리가 이 페이저로 바꾸면 복소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J 오메가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J 오메가. 자, 요걸 뭐로 바꾼다고? 요거를 뭘로 바꿔도 된다고요? J 오메가로.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자, VT는 L에 DT분의 DIT다. 요걸 갖다가 이제 바로 페이저로 바꾸면 얘를 시간 영역을 V 페이저로 바꾸고 요것도 이제 I 페이저로 바꾸면 되죠. L. 그 다음 요걸 뭘로 바꾸자고 요놈을 J 오메가로. 자, J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가 I 페이저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게 이렇게 되면 아까 임피던스는 우리가 구했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Z에 이렇게 됐죠. 90도가 됐었죠. 그죠? 요것은 J의 임피던스 요게 된다 했죠. 요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임피던스는 무슨 성분이라고요? 90도 성분밖에 없죠. 허수분만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JX라고 했죠. 요 X를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그랬죠. 이때 임피던스는 옴니 리액턴스만 존재한다는 거죠. 즉 허수분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90도 앞서게 되는 제 임피던스 각이 90도일 때를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유도성. 임피던스 각, 이걸 갖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각이라고 불러요. 임피던스 각이라고 부르고, 이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라 부른다. 자, 그러면 요거 임피던스로 표현해 보죠.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요거잖아요. V분의 I잖아요. 그죠? V분의 I니까 여기 I만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 뭐만 남아요? J 오메가 L만 남죠. 그죠? 자, 요게 뭐가 된다고, 요게 뭐가 된다고, 요게 오메가 L이 우리가 말하는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즉 코일이 부하일 때 나타나는 리액턴스입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그래서 우리가 XL을 뭐라고 이야기해? 오메가 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시터 이야기도 그냥 해보죠. 커피시터 이야기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커피시터를 그 물리적인 성향을 말할 수 있는 또 미분식 하나를 또 알면 편하겠죠. 자, 요게 바로 이 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L하고 C를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해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C 따로 L 따로 이해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C와 L을 갖다가 동시에 같이 다루면 좋죠. 근데 얘는 전압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전류가 흐르는 패턴이죠. 전압의 변화에 의한 어떤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IT죠. IT는 C의 DT분의 DV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C도 직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죠. C도. 그러니까 결국 직류에서는 저항만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리액턴스가 C에 의한 리액턴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압이 봐보세요. 전압이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전압이라고 봅시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V라면 예를 들어서 100V라면 전압이 이렇게 직류에서는 이게 변하지 않아. 그러면 이 값이 0이란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 아시죠? 여기 값이 0이란 이야기야.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C가 있어. 이렇게 직류에서 이렇게 C가 있는데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가 안 흘러. 그럼 뭐야 이게? 전류가 안 흐르면 뭐예요? 이거 전류가 안 흐르면 뭐예요 이거? 이거 저항이 무한대인 거잖아요. 아니 저항이 무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죠. 회로가 오픈되어 있는 거죠. 오픈. 그러니까 L과는 정반대죠. L은 어떤 상태예요? L은 이런 놈이라겠죠. L은 VT에다가 L의 DT분의 DI라겠죠. L은 전류가 안 흐르면 얘가 0 된다겠죠. 그러면 전압강하 0이라는 이야기는 쇼트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픈돼 버리고 얘는 쇼트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회로가 아닌 거죠. 오픈됐으면 회로가 안 되죠. 여기다가 회로를 이렇게 잔뜩 연결해 놔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게 여기가 끊어져 있는데 오픈돼 있는데 이건 회로가 되지 않죠. 예, 페르프가 되지 않죠.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할을 못하죠. 오픈이죠, 그냥. 그래서 개방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C는 개방 처리하고 L은 단락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이게 항상 변화가 되니까 의미를 다녀요. 그래서 전압이 변화가 되게 되면 진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전압 이게 항상 그러니까 C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유전체는 뭐랑 같다 있어요? 유전체는 재료적으로 누구랑 같다 있어요? 절연체랑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태생 자체가 뭐예요? 전류를 못 흐르는 게 원래 태생이에요. 그러다가 전압이 변하게 되면서 얘가 뭐냐면 도통의 이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당연히 뭐냐면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원래 태생 자체가 전류를 잘 못 흐르고 아니요 절연체가 전류를 잘 흐르는 녀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C의 원래 태생은 전류를 잘 못 흐르는 속성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원래부터. 그러다가 전압의 변화가 생기면 그때부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즉 이제 전류가 더 급하게 전압이 좀 더 변화율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전류가 더 많이 들어. 즉 뭐냐면 임피던스 입장에서 보면 점점 이제 작아지는 듯한. 즉 작아지는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성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항과는 다르다. 저항은 뭐냐면 그때 뭐냐면 전류를 제한하면서 에너지도 소모하지만 얘는 뭐냐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얘도 뭐가 돼요?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리액턴스. 아까처럼 L처럼 그려보면 전압하고 전류하고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전압이 미분됐기 때문에 전압보다 몇 도 전류가 앞선다고 보면 90도만큼 앞선 거죠. 전류가 앞선 거죠. 맞죠? 자, 전압을 미분했기 때문에 연음보다 90도를 앞서게 되죠. 즉 J를 곱한 거랑 똑같죠. 전압에다 J를 곱한 거랑 똑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앞서게 되는 건데, 이제 90도 앞서게 되는 상황을 아까처럼, VT, IT, 순시전력 구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얘도 결국, 저항처럼 임피던스, 즉, 전류를 못 오르게 하는 역할에는 기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열손실로 작용하는 녀석은 아니다. 다시 리액티브, 돌려준다. 다시 자기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소모해버리고 까먹어버리면 이제 돌려줄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저장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장했다가 다시 전원에 되돌려주는 그런 것이죠.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류가 이게 미분되면 이게 90도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앞선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요놈이다. 발전기 전압이 요거라고 가정을 하면 전압을 항상 저는 이 위상을 0도에다 놓죠. 그래야 이제 전류를 다루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전류는 그것보다 몇 도 앞선 거예요? 90도 앞서게 되는 이게 이제 순시지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순시지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것을 페이저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페이저도로. 자, VT.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다룰게요. 자, VT는 루트 2의 I의 사인의 오메가 T.
발전기 전압이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류는 순수한 C 부하가 있었을 때요. 전류는 루트 2에 루트 2의 i에 사인에 자 오메가 t인데 전류가 앞서게 되는 상황이죠. 전류가 90도 앞서게 된다. 이게 이제 순시치 표현이 되고요. 자, 이걸 갖다 이제 페이저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바꿔봅시다. 그러면 V의 페이저는 크기는 시로값으로 표현하고 위상은 0도. 그 다음에 전류는 페이저로 표현하면 크기가 i가 되고 이게 시로치로 표현한다 했죠. 그리고 여기가 90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페이저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전압을 기준으로 전압은 V 페이저. 이것은 0도. 요거는 그냥 V라고 써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어디에요? 전류가 조금 다시 써볼게요. 전압을 V 페이저. V는 V의 0도. 이런 그냥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이제 여기에 있죠. 90도 앞선 위치에 있죠. I 페이저는 I의 90도. 여기는 J의 I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가 90도 앞선, 전류가 90도 앞선 있는 전류가 앞선.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랑 그냥 원래는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90도가 돌아가 버린 거죠. C 부하 때문에 90도가 돌아갔는데 이제 C가 앞으로 가는 셈이 되죠. 90도를 앞서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전압보다 이제 전압을 항상 기준으로 표현한다.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류가 90도 앞서다 해서 우리는 진상 전류다. 예를 때는 뭐요? 90도 느리다 해서 진상이 아니라 지상, 느리다 할 때 지상 전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식을 한번 바로, 요 미분식을 바로 페이저로 바로 전환해 보죠. 페이저로 전환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IT가 되죠. IT. 이걸 갖다 적분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미분식이 여러분한테 편안할 거예요. 미분식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항상 미분식으로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좀 훨씬 더 실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걸 갖다 이제 페이저로 이제 바로 바꾸자. I 페이저는 이게 V 페이저죠. 그 다음에 C에 DT분의 D는 뭘로 바로 나타나자고요? J 오메가로. 그 다음에 여기는 I 페이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90도 앞서게 하고 진폭을 오메가만큼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게 이거죠. 얘를 미분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왔어요? 임피던스는 이렇게 돼. 임피던스 크기에 여기가 이제 90도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뭐가 냐면 여기는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안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써보죠. 자,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죠. V 페이저에서 I 페이저를 나눈 게 임피던스인데 V가 0도고 I가 플러스 90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크기는 임피던스가 되고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죠. 임피던스 각, 즉 임피던스 각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임피던스 각이라고 불러요. 임피던스 각이 마이너스 90이죠. 마이너스 90이죠. 이게 플러스 9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J의 Z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에 있었죠. L은 여기 있었는데 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이때 이것도 뭐냐면 허수부만 존재하죠. 그래서 요거는 허수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R이 전혀 없죠. 그죠? 순수하게 뭐만 있어요? 이거 순수하게 X만 존재하죠. 근데 이제 90도 D, 마이너스 90도 임피던스 간격을 갖는 요거죠. 여기죠. 요 놈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X 중에서 XC라고 하고 여기 C의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해요.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용량성 리액턴스다. 허수축이 전압에 비해서 90도 차이가 나게 되면 리액턴스, 즉 무효 성분으로 작용한다냐. 무효 성분. 유효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유효는 한 방울 넣고 다 순무효 성분으로만 존재하고 리액티브 성분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리액티브 성분으로. 즉 아까 순수한 파워로 보면은 이렇게 그 순시 전력으로 보면 일단 뭐 소모한 척 하다가 다시 되돌려줘 버렸어. 이게 평균하면 빵이 돼 버리는 거죠. 하나도 쓴 게 없어. 결론적으로 따지면 줬다가 다시 빌려갔다 다시 돌려줘 버린 거죠. 근데 저항은 뭐예요? 저항은 이렇게 되죠. 저항은 이렇게 되죠. 그냥 다
다 소모만 해버려. 100% 그냥 다 소모만 하고, 발전기 입장에서 또 공급자 입장에서 100%다 주기만 한 거죠. 하나도 돌려받은 게 없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유효전력이라고 말하는 거,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무효전력 상황이 되는 거예요. 리액티브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순수한 저항, 그 다음에 순수한 그 리액터, 그 다음에 순수한 커패시터, L, C, 인 경우를 알아본 거고,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RLC가 섞여 있죠. 일반적인 것은 저항도 있고, L도 있고, 그 다음에 C도 있죠. 근데 대개 우리가 일반 부하라 그러면은, C도 있지만 C는 상당히 양이 적고, R과 L이 되게 좀 그런 부하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들은 대부분 RL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모터도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RL 부하, 저항과 L이 존재하는 그런 RL 부하로 우리가 모델링을 주로 합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를 전압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압을 요런 전압을 갖다 넣어줬다. 이런 일반 부하에다가, 지금 일반 부하인데 이게 RL 부하라고 해봐요. RL 부하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통상적인 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그쵸? 전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앞설까요? 이거 뒤설까요? R은 동상이고, 전류를 동상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L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갖다 뒤로 밀어주죠. 느리게 만들어주죠. 즉, 지상의 흐름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전압보다는 느리게 나타나죠. 이게 위상이 느리게 나타나. 그렇죠. 위상차가 이제 느려지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죠. 자, 요 상황을 페이저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봐야 될 상황이죠. 자, 전압을 기준으로, 다시 써볼까요? VT는 요런 거, 루트 2의 V에 사인의 오메가 T. 여기 발전기 전압이 요렇게 있다고 보면, 이때 V에 흐르는 전류, 루트 2의 I에 사인의 오메가 T인데, 이게 이제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요게 이제, 뒤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RL 부하.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 부하들입니다. 일반 부하. 자, 요런 상황을 그러면 페이저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일단 페이저로 한번 요거 양을 표현해 봅시다. 요거는 뭐라고 쓰면 돼요? V 페이저는 V에 0 이렇게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V라고 그냥 써도 상관없죠. 자, 요거는요. I의 페이저는 I의 크기는 아니고, 위상은 세타다. 근데 마이너스 세타죠. 그죠? 자, 그러면 전압을 기준으로 V는 이렇게 되죠. V 페이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늦은 전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전류 페이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이렇게 늦는, 마이너스 세타만큼 늦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 부하에서의 페이저도입니다. 전압 전류의 관계입니다. 이제 요 위상에 따라서, 요 위상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요 위상을 그냥 위상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위상차. 이걸 전압과 전류 위상차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말인데, 요 말을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해요. 요 세타를.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임피던스로 표현해 보면, 임피던스는 아까 이제 앞에 이제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써버리게요. VI 쓰면 V에 I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여기는 0도고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도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뭐가 돼요? 0 빼기 세타가 되니까 뭐가 돼요? 세타가 되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일반 부하에서 요게 이제 임피던스 각은 플러스로 나타나게 되죠. 플러스는 여기 임피던스 각이라고 그랬죠. 임피던스 각.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이 위상차를 뭐라고도 부른다. 이게 똑같은 세타잖아요. 임피던스로 나타낼 때는 맨날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긴 하죠. 근데 이제 요 각을 갖다 임피던스 각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르냐, 요 세타를 뭐라고도 부를까요? 요 각을 뭐라고도 불러요? 여기를 역률각이다 라고 불러요. 역률각. 요 세타에다가 뭐만 붙여주면요, 코사인만 붙여주면 이게 역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역률각이라고 붙여줘.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역률이 좋다고 여기죠. 동상일 때가 그래서 역률이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동상일 때가 0도가 되면 여기 역률이 1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상인 때 우리가 역률 계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률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위상을 이쪽으로 보내는 행위를 갖다 역률개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뒤에 우리가 조금 더 배워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지만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삼각형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이런 삼각형이요. 이런 삼각형을, 이게 이제 호수축이겠죠. 이런 삼각형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임피던스 삼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직각 삼각형을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근데 일반 부하에서는 R만 존재하지도 않고, 아까 그 순저항부에서는 여기만 존재하죠. 허수축에만 존재했잖아요. 아니, 실수축에만 존재했잖아요. 그 다음에 L이나 C 부하인 경우는 여기 허수축에만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일반 부하에서는 이성분도 있고 이성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피던스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임피던스 삼각형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래서 임피던스의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세타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 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피던스 각 이렇게 부른다고요. 임피던스 각 또는 무슨 각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전압전류 페이저도로 그러면 V가 이렇게 되고 I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요 각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요 각을 역률각 이렇게도 부른다고. 결국 뭐예요? 이 세타는 뭐예요? 정체는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뭐예요? 위상차인 거죠. 위상차인 거죠. 위상차가 되면 임피던스 강도 0이 되는 거고, 역률각도 0이, 역률이 0이란 이야기는 뭐예요? 이 역률이 1이란 이야기죠. 자, 그 앞전 시간에부터 이제 페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페이저 표현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연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저도로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저도가 이제 뒤에 그냥 불쑥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이 놀라게 할까봐 그래서 이제 페이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오늘 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L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